문학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미죠. 미, 아름다운 미. 그래서 여기 소단의 목표를 보시면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게 바로 심미적이란 단어야. 밑에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오늘 배울 이제 작품이 봄나무라는 시, 실수라는 수필이에요. 이 두 가지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심미적 체험, 심미적 인식 이제 이런 걸 배울 텐데 그러려면 먼저 심미적 체험이 뭔지 알아야겠죠? 밑에 보시면 자, 심미적 체험이란 어떤 대상에서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으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걸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상에서 사람이나 사물 등 다양한 대상과 관련하여 하게 되는 인상적인 체험을 통틀어서 심미적 체험이다 얘기를 해. 자, 문학 활동에서 그럼 심미적 체험은 무엇이냐? 문학의 감상, 창작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 일단 감상적인 측면에서 심미적 체험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아름다움, 추함, 숭고함, 비장함, 조화로움, 우스꽝스러움 등 어떤 다양한 정서를 느끼는 체험을 문학작품 감상에서의 심리적 체험이라고 해. 그래서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뭐 감동, 깨달음 이런 걸 다 얻는 것들을 포함하죠. 시에서 중요한 건 정서예요. 감정. 소설은 스토리가 중요하죠. 이야기. 수필에 나타난 깨달음. 이런 작품이 지닌 미적 가치를 향유한다, 즐긴다는 뜻이야. 향유하는 것이 이제 문학작품 감상에서의 심미적 체험이 되죠. 두 번째, 문학작품을 창작할 때도 우리 심미적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는 일상에서 하게 되는 인상적인 체험들이 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정서나 감동을 느꼈던 경험, 뭐 어떤 대상에서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되거나 깨닫게 된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창작에서의 심미적 체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옆에 두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깜빡하고 이게 학생책을 복사한 거라서 그 스캔을 뜬 건데 얘가 모르고 지금 문제를 두 개 풀어놔가지고 요거는 일단 정답이 4번하고 3번인데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만약에 풀고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국 자, 봄나무라는 제목의 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자, 나무는 몸이 아팠다.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자, 특히 시어가 딱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데 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나무는 몸이 아팠대요. 여기 지금 나무에게 몸이 아팠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 1행부터 무인법이 쓰였죠. 그리고 눈보라에 상처 입은 곳,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숫자를 매겼던 이 두 곳이 이제 나무의 몸이 아픈 자리가 되겠죠. 오래전부터 자, 근지럽다는 건 간지러웠다는 거지. 자,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자, 겨울 내내 이런 뜻이야.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자, 여기 겨울 내내 몸을 덮이던 물이 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거나가 첫 번째 나무가 몸이 아픈 이유야. 두 번째, 자,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들볶았대. 이게 두 번째 나무가 몸이 아픈 이유가 되죠.
여기 두 가지. 나무가 몸이 아픈 이유 두 가지가 나오지. 자, 그런 마음에 헐다 이런 뜻이지. 상처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자, 지금 마지막에 보면 결국 나무는 이렇게 몸이 아픈 와중에도 불구하고 뭘 피워냈어? 이파리를 피웠다는 거야. 즉, 시련이나 고난, 내가 시련이라고 해서 시리가 대답을 했어. 자, 시련이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결국 뭘 피워냈어? 이파리를 피워냈잖아. 그럼 이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파리는 뭐가 되는 거죠? 인내하며 가치 있는 것을 피워낸 거야. 이파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게서 무엇? 숭고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됐네요. 이 시는 이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밑에 정리해보시면 나무의 상황. 자, 겨울 동안 눈보라와 빗방울들에게 상처를 입었고 살을 내는 바람, 외로움 견디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지. 그리고 상처 입은 자리에 아픔을 느끼면서도 이파리를 피워냈죠. 자, 봄나무의 감상과 관련된 심미적 체험.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했다. 의인법이 이 시의 주된 그 표현법이죠. 이거 알아두세요. 신선함, 생생함 느낄 수 있고 이파리를 피우기까지 시련을 견디는 나무의 모습에서 마지막에 써줬죠. 숭고함. 나무의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며 시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겠지. 자, 문제는 이따가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갈래는 시고 넘어가고 주제. 자,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참아. 인내. 그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다. 특징은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한 화를 통해 나무의 모습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내죠. 그리고 나무의 모습에서 감동,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얻어. 그래서 심미적 체험을 어떻게 담담한 어조로 이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차분한 어조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봄나무 시는요. 자, 1행부터 4행까지는 나무가 몸이 아팠고 그 다음 5행부터 12행까지는 나무가 아픔을 느끼게 된 원인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아팠지만 상처와 아픔을 견디면서 이파리를 나무가 피워냈다 하는 걸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자, 봄나무에 담긴 작가의 심미적 체험. 자, 왜 작가가 대체 무엇을 보고 이 시를 쓰게 되었냐는 거야. 자,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들을 봤고요. 나무들이 자신들을 뒤덮은 눈과 얼음을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대. 그리고 나무들이 겨울의 시련을 거친 후에야 봄에 새 잎을 낸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감동을 느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지. 자, 봄나무에 나타난 내용과 표현의 아름다움. 먼저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시련을 견디고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에서 아까 무엇? 숭고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 표현적인 면에서는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픔을 극복하고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 뭐처럼? 사람처럼 표현했잖아. 그래서 감동과 생생함 느낄 수 있었죠. 됐나요? 학습 활동 익히기. 자,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먼저 나무는 겨울 내내 몸을 덮이던 물이 나가고 싶어 했고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한 말들이 스스로를 들볶았기 때문에 몸이 아팠지. 그리고 눈보라에 상처 입은 곳,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간지러웠어. 그래서 마음의 헌데 자리가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파리를 피워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이 시에서 전하려는 의미, 주제가 뭐냐는 거죠. 자,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소중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를 전하려고 한다. 또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인내하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전달하려고 하죠. 3번. 다음 글을 참고하여 시인이 어떤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창작했는지 추측해보자. 자, 눈 온 다음 날 산에 가면 중동이 부러졌거나 몸을 찢기며 떨어져 나온 생솔 가지들로 눈이 아프다.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닥쳐도 나무들은 갈 곳이 없다. 저 자신이 집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눈의 무게가 몸을 찢고 얼음이 전신을 뒤덮더라도 나무들은 견딘다. 이제 날이 풀리고 바람이 순해지면 몸을 덮이던 물들이 갑갑하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자리마다 나무들은 새 잎을 낼 것이다. 작가가 겨울에 산에 가서 이런 걸 본 거지. 그래서 시인은 겨울산에서 추위를 견디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시련을 거쳐야 봄에 새 잎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끼고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됐네요. 넘어가서 자, 시의 내용이나 표현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이유를 말해보자. 이건 학생마다 다를 수 있죠. 자, 여기 그림에 있는 남학생은 자,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이었어. 어려움을 견디며 끝내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이 숭고하게 느껴졌거든. 또 밑에 예시답은 나무는 몸이 아팠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이었다. 나무도 시련과 상처를 견딘다는 발상이 나무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했다. 세 번째, 자,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대. 나무가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행동처럼 표현되어 생생하게 와닿았다. 그러니까 시에서 표현이나 내용이 인상적인 부분은 다 각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는 자신의 경험 떠올리고 이제 깨달은 점 말하기이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까지요. 동영상 멈추고 푸시면 돼요. 자, 이 시의 주된 사용 표현 방법은 1번 의인법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처 입은 곳에 근지러움 느끼고요. 마음의 헌대 자리에 아픔 느끼고요.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으면서 갈등을 하지는 않죠. 그 다음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왔고요. 그 다음 이파리를 결국 피워냈죠. 다 맞는 얘기인데 3번만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채웠고요. 1번 나무의 몸이 아픈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기억. 자, 눈보라에 니은. 입은 곳들이 근지러웠다. 이렇게. 2번. 시에서 전하려는 의미. 기억에 들어갈 말. 이 시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인내하며 무엇을 긍정적인 단어 들어가야지. 정답 1번이죠. 3번. 이 시를 창작하는데 바탕이 되었을 만한 심리적 체험이 아닌 것. 보기 어려운 것 고르시오 했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주로 겨울이어야 되고요. 그치? 겨울에 산에 갔던 추위를, 눈과 얼음을 누는 뒤 계절별로 다양하게 요금될 수가 없지. 정답은 4번이죠. 자, 심리적 체험을 중심으로 이 시를 감상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야 해.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되죠. 자, 시인의 경력이나 작품 세계는 시 감상에서 심리적 체험이랑은 관련이 없죠. 5번에 시의 내용과 주제를 고려할 때 이 시를 추천해 줄 만한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이야. 정답 몇 번? 5번이지. 이 시는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추천해 줘야 되잖아. 여가 시간? 노는 시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친구한테 추천해 줄 만한 시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네요. 네요. 다음은 나이덕 실수라는 수필 하나 볼 텐데, 수필의 특징을 옆에다가 좀 쓰고 올게. 자, 수필은 글쓴이의 체험이나 경험을 담은 글이죠. 그래서 글쓴이와 글 속에 등장하는 나는 동일 인물이야, 항상. 요거는 소설과의 차이점이 되죠.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어. 비전문적인 글이야. 그리고 네 번째는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워. 다섯 번째, 굉장히 개성적인 글이고 고백적인 글이고 진솔하게 이제 쓰기 때문에 주관적인 글이죠. 그리고 자, 내가 겪은 일이라면 다 소재가 될 수 있어. 소재가 다양해. 이걸 이제 한자어로 신변 잡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써두시고 동영상을 멈추고. 자, 그러면 가달락부터 한번 봅시다. 자, 옛날 중국의 곽희원이라는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신은 이러했다. 벽사창에 기대어 당신의 글월은 편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뿐이옵니다.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하려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하여이다. 이 답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곽희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무난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 듯 했다.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받은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내었다. 자, 꿈보다 해몽이 좋다. 요거 속담인데 무슨 뜻의 속담이냐면 여기 2번 문제 답이 되겠네요. 5번이야. 하찮은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곽희원은 실수로 흰종이를 보낸 건데 아내는 그걸 자기한테 이제 유리가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지. 아, 내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오히려 그리움이 너무 짙다 보니까 그치? 차라리 아무 말을 안 하고 보내는 게 낫겠다. 나의 그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에 백지를 보낸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는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준 것이다.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곽희원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나왔죠. 아내에게 실수로 무난 편지 대신에 흰 종이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아내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실수의 효과는 실수는 삶을 신선한 충격이나 행복한 오해로 이끌기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나는 누가 되죠? 요거 수필이니까 나는 글쓴이와 동일 인물이죠. 자, 일가견은 밑에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경지, 체계, 그죠?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언젠가 비구니는 여자 승려야. 선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다음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빛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다. 원래 여행할 때 빛이나 화장품을 천천히 챙겨가지고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다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 어때요? 굉장히 쓰면 첫 번째 꼼꼼한 성격이 아니지.
자, 그러던 중에 마침 노스님 한 분이 오시기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여쭈었다. 스님, 빚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제야 파르르하니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이었다. 본의 아니게 노스님을 놀린 것처럼 되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스님은 웃으시면서 저쪽 구석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빚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셨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체크무늬 여행 가방을 찾아 막 열려고 하다 보니 가방 위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적어도 5, 6년에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방은 아마도 누군가 산으로 들어오면서 챙겨 들고 온 세속의 짐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가방 속에는 과연 허름한 옷가지들과 빗이 한 개 들어있었다. 나는 그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절에서 빗을 찾은 나의 엉뚱함도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려니 와. 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우리 이제 우물가에서 숭늉이라는 건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만드는 누룽지 같은 거지. 숭늉이 되려면 밥이 있고 그 다음에 밥을 다 먹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섞어서 그 다음에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건 속담인데 이 속담의 이제 의미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질서나 차례가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런데 이 글쓴이는 그치, 일의 순서나 차례를 모르고 뭐 했어? 성급하게 덤볐지.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자, 숭늉 찾는 격이라니와 빚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하던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였다. 자,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칼이 있던 빗을 썼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던 그분의 눈빛을 20년 또는 30년 전,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자, 우리 뭐뭐처럼 붙으면 요거 직유법이지. 비유잖아. 그럼 무엇을 빗대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연어는 보조관념이죠. 원관념이 뭐예요 그럼?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거 뭐가 연어 같다는 거예요? 노스님이 원관념. 자, 노스님이 연어처럼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지. 자, 참으로 오랜 시간 그 눈빛 위로 스쳐가는 듯 했다. 자,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다. 무상함이라는 건 마음속에 잡다한 생각이 없다는 뜻이야.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니 그걸로 작은 보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베푼 셈이라고 오히려 스스로 위로해보기까지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일화가 나왔죠. 이건 나의 실수였지. 넌 어떤 실수를 했어? 자, 머리카락이 없어서 빗을 쓰지 않은 스님에게 빗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결과는 스님이 잊고 있었던 속세에서의 시간을 회상하게 했죠. 연어처럼. 자, 이렇게 이처럼 악이라는 건 이제 나쁜 뜻을 악의라고 하죠. 섞이지 않은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인지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았다. 자,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이내 나의 모자란 구석을 발견하고는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의 어떤 뭐 예시 정도가 되겠지. 위에 나오는. 또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했다. 요거. 두 번째 예시가 되죠. 위에 나온 의외의 수학이나 즐거움. 자, 그렇다고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자, 우리 앞장에서 여기 지금 글쓴이의 첫 번째 성격이 여기 꼼꼼하지 못하다는 거 배웠었죠. 두 번째 글쓴이의 성격은 여기 보면 한번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 나머지 일에서는 백지 상태가 돼버린대.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집중을 하는 일에는 아주 강하게 몰입을 한다는 거야. 백지 상태가 될 정도로 나머지 일에. 자,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또 하나는 여기 생활에서 뭐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한 걸로 봐서 세 번째, 무언가에 집중할 때, 그지?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글쓴이의 성격을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실수의 어처구니 없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원래 어처구니란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이 부정어와 함께 굳어지면서 어이없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크다는 뜻 자체는 약화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밀접하다는 얘기지. 실수와 어처구니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글쓴이의 경험으로 알게 된 실수의 효과는 첫 번째가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상대방이 긴장을 풀게 되죠. 그리고 실수를 하고 웃게 되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틀게 돼.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는 의외의 수학,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어처구니 없음, 실수 이 둘의 관계는 항상 따라다니기 마련이야. 이 둘은. 그죠? 그림자 같은 관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그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는가. 자, 지금 여기 그 미음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끝에 보면 있겠는 가 하면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끝이 났죠. 자, 지금 형식은 의문문인데 이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얘를 평서문으로 바꿔봐. 그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숨을 돌릴 수 없다잖아. 얘는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야. 의도가. 그치?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해. 자, 방금 얘기했지. 실수가 뭐라고? 여백이라고. 그리고 그 뒷문장이 뭐야? 여백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실수를 뭐 하기 위함이야? 강조하고 실수가 필요하다. 실수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옆에 9번답 몇 번이에요? 서리법이면서 실수의 긍정적 얘기를 한다? 1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발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휩쓸려 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지금 계속해서 실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눈 감아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다.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냐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무안해져 눈물이 핑 돌기도 하지만 내 속의 어처구니는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어디에 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워두고 우두커니 서 있는 시간. 그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한다고. 바로 그 실수가 곽희원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의 편지를 꽉 찬 그리움으로 읽어내도록 했으며 산사의 노스님으로 하여금 기억의 어둠 속에서 빛 하나를 건져내도록 해주었다고 말이다. 결국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건 실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여유였죠. 그래서 오늘날의 세태, 실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글쓴이는 사소한 실수도 오늘날에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대. 그래서 글쓴이는 너무 그게 안타깝고 부정적이라는 거야. 왜? 실수는 필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메말라 있는 것 같대. 그래서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여백이야. 그치? 그래서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세, 정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니까 그거 잘 캐치해 주세요. 자, 넘어가서 여기 답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주제는 삶과 정신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실수의 가치에 대한 얘기였고요. 특징은 글 첫 부분에 고사는 옛 이야기란 뜻이야. 이런 걸 인용했기 때문에 글의 처음부터 재미가 있죠. 흥미를 유발했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깨달음 이런 걸 제시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대상, 실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죠.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비유, 관용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죠. 서두, 글의 앞부분은 문안편지 대신 백지를 보내 기쁨을 준 남편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 본문일은 스님에게 빚을 빌려달라고 한 나의 실수. 본문이는 글쓴이의 경험으로 알게 된 실수의 긍정적 의미. 결말은 실수와 관련된 글쓴이의 성찰, 깨달음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실수에 담긴 심미적 체험. 곽휘원의 일화, 글쓴이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이다라는 거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실수에 나타난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의 아름다움은 두 일화 모두 재미나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실수와 관련된 통념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을 느끼죠. 그리고 실수 역시 삶에 여유를 주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성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표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속담, 관용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흥미도 유발하고 효과적으로 의도를 전달할 수 있고요. 묘사, 비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상 깊게 내용을 전할 수 있죠. 글쓴이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는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의 개성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넘어가서 학습활동 익히기. 작품에 소개된 두 가지 글쓴이랑 곽희원의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두 실수 모두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는 거야.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은요. 여행 갈 때 화장품이나 빚 안 챙겨가고요. 한번 집중하면 나머지 일은 백기 상태가 되고요.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많이 한대. 그치? 글쓴이는 꼼꼼하지 못하고 덜렁거려. 집중하는 대상에 강하게 몰입해. 어떤 일에 집중할 때는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음을 참고해서 글쓴이가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글쓴이는 실수가 우리 삶에 여유를 주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힘을 지닌 긍정적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뒤에는 넘어갈게요.
여기 인상적인 내용이나 표현을 찾아보자. 남학생은 글쓴이가 스님에게 빚을 빌려달라고 한 장면이 인상적이었대. 글쓴이의 행동이 우습기도 하고 개성도 잘 느껴졌거든. 여학생은 스님의 눈빛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대에 빗대어 나타낸 표현이 생생하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졌대. 또 밑에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대. 이유는 평소에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어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았는데 실수가 사람을 키운다는 부분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와 희망을 느꼈기 때문이래. 네 번째,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려니와 이런 부분에서 인상적이라는 걸 느꼈는데 그 이유는 속담을 적절하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글쓴이가 말하려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문장의 의미가 더 풍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여기 써져 있었죠. 자, 뒤에는 창작 활동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넘어갑시다. 자, 요것도 넘어가서요. 그러면 여기 뜻만 한번 볼까요? 여기.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심리적 체험을 할 때는 요런 단어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다 그랬지. 숭고미, 비장, 조화로움, 우스꽝스러움. 자, 먼저 숭고하다는 뜻이 높고 고상하다. 그 다음에 비장하다는 슬픔과 관련된 거예요. 슬프면서도 감정을 억누르는 거. 그 다음 조화롭다는 여기 서로 잘 어울리다는 뜻이죠. 우스꽝스럽다는 특이하여 우습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숭고하다는 이런 데 붙일 수 있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 이런 거. 그 다음 비장은 슬픈 거라 그랬잖아. 부하들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억누르고 전투에 임하는 장군의 비장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단어 뜻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문제 한번 앞에서부터 풀어볼게요. 동영상 멈추고 푸시면 돼요. 1번. 자, 이 글에서 곽희원의 일화를 통해 전하라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죠. 자, 지금 곽희원도 그렇고 글쓴이의 일화를 통해 전하려는 건 결국 실수에 관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이지. 정답은 3번이 되죠. 그 다음, 자, 기억. 요거 그때 아까 했었지. 꿈보다 해몽은 그지.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서 풀이한다. 정답 5번이었고요. 3번에 자, 나의 내용으로 보아서 니은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자, 니은은 여기 첫 번째 줄이죠.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실수를 잘한다. 평소에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런 의미니까 정답은 1번이 돼야겠죠. 4번에 디귿이 의미하는 바. 자, 엉뚱한 주문을 했다. 라는 건 여기 내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걸 잊고 엉뚱한 주문을 했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스님에게 빚을 빌려달라고 띄우고 참 가운데 요청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절을 다해서 찾아 쓰시오. 자, 머리카락이 없는 스님들만 사는 절에서 빚을 찾은 글쓴이의 실수를 나타낸 속담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바로 옆에 여기 있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됐죠? 6번. 과거를 회상하는 스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비유. 아까 직유법 써서 연어대 이렇게. 그치? 연어대가 이제 알을 낳을 때 되면 닭이가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스님이 과거를 회상을 했기 때문에 연어에 빗대서 표현을 했죠. 7번. 글쓴이가 생각하는 리을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리을은 여기 이런 효과, 실수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닌 걸 고르면 되지. 정답은 4번이죠. 실수가 누군가의 모자란 면을 보완해준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나머지 다 나온 내용들. 8번에 라에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실수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 쓰시오. 자, 그래서 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대표하는 내용을 쓰면 돼. 여기 보시면 실수는
꼼꼼해 보이는 뭐 나의 첫인상을 뭐 긴장을 하던 상대도 긴장을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쉽게 마음을 트게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대표가 이거지. 의외의 수학이나 즐거움을 때가 많았다. 요게 이제 내용이 되겠죠. 네요. 그 다음에 자 9번은 그때 같이 했죠. 자 1번이라고 10번에 자 실수와 관련된 오늘날의 세태 오늘날은 일단 실수를 어떻게 해?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잖아. 지 그것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야. 글쓴이는 실수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그런데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오늘날을 어떻게 바라봐?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10번. 아에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난 구조를 찾아 5어절이라는 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4번 띄워서 쓰란 얘기예요. 그럼 정답이 뭐예요?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이게 답이야. 그래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이렇게. 그죠? 그거 어딨어? 여기 있잖아.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여기.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여기 있죠. 실수를 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니까 이 얘기죠. 그지?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요거죠. 여기는 아까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활동 확인 문제 1번. 자, 다음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과키원의 일하는 실수가 가져올 수 있는 기억, 긍정적인 니은,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죠. 지금까지는 실수가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통해서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으니까. 그죠? 2번. 이 글에서 할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으로 알맞은 거 골라야 돼요. 정답은 5번이지. 꼼꼼하지 못해 덜렁덜렁 하다. 이렇게. 그 다음 3번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성격을 평가할 때 실수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태도에 공감할 만한 사람은 누가 될까요? 속상했다 안 되죠. 난감했다 안 되고요. 화가 났다 안 되죠.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졌어 안 되죠. 정답은 5번이죠. 화가 나셨던 어머니가 내 실수 덕분에 웃음을 참지 못해서 결국 마음을 푸셨다는 건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온 거니까. 5번. 4번에 다음 장면에서 독자가 느낄 수 있는 정서 적절한 거죠. 자, 스님 빚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당황한 얼굴로 바라봤다 그랬더니 팔을 깎은 스님의 머리가 빛을 냈대.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사람한테 빚을 빌렸다고 했으니까 독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이때의 그 심리적 체험은 뭐예요? 일단 우스꽝스러운 거지. 그치? 재밌잖아. 머리가 없는 사람한테 빚을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가장 크고 먼저 느낄 수 있는 걸 골라야지. 우스꽝스러움. 그 다음 자, 수필로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죠. 정답 몇 번이요? 5번이지. 왜 안 돼요? 가정했잖아. 가정한다는 거 상상해서 쓴다는 얘기지. 이건 소설이랑 어울리죠. 수필이 실제 있었던 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죠. 6번에 수필의 내용 중 글을 통해 전하려는 주제에 해당하는 것 몇 번인가요? 자, 주제는 자, 자신이 경험한 일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서술한 내용이 수필의 주제가 되죠. 미음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미음이 주제가 되죠. 고마움을 느꼈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가 깨달음이잖아. 그죠? 그 다음 자,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수필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정답 몇 번일까요?
요 5번이죠.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까지는 맞지. 여러 가지 소재들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한다? 자, 아무리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그지, 무질서하게 글을 나열하는 건 옳지 않지. 어쨌든 글이기 때문에, 그죠? 형식은 없더라도 무질서하게 나열하면 안 된다. 그죠? 어느 정도 이제 글이기 때문에, 뭐 서론, 본론, 결론, 혹은 뭐, 처음, 중간, 끝은 맞춰서 써야 된다. 서론, 본론, 결론은 아니고, 참. 처음, 중간, 끝은 맞춰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나름대로 여기 방금 말했듯이 짜임새 있는 정도로는 글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8번에 수필을 감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했어. 정답 몇 번? 4번이지. 다양한 관용 표현을 많이 활용했는가? 자, 관용 표현은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니면 많이 활용한다. 요거는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어인데요. 한번 여기도 해볼게요. 자, 자연과 인간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의 우스꽝스러운 대사 덕분에 배꼽이 빠질 뻔했다. 다음에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쓰래요. 자, 그 모자의 색깔이 옷 색깔과 조화로워 보기가 좋다. 조화롭다는 게 이제 서로 잘 어울리는 뜻이니까 디귿. 그때 본 오빠의 모습은 평소에 약하고 부드러운 태도와는 달리 비장이다. 비장은 약간 씩씩하고 장하다, 슬프다 이런 거. 니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어머니 행동에서 숭고한 교훈을 얻었다. 뜻이 높다, 고상하다, 기억.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수단원 종합 문제 봅시다. 여기도 동영상을 멈추고 잠깐 풀고 다시 재생하세요. 소단원 종합 문제의 1번. 자, 이와 같은 갈래의 글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 시 말하는 거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답 몇 번? 5번이죠. 인물의 갈등은 소설에서 나오는 거잖아. 5번이 틀렸죠. 2번. 나무의 상황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설명 몇 번이죠? 역시 5번이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담담한 어조로 알린다? 이게 왜 틀렸냐면 이 시에서 나무는 중심, 소재 혹은 뭐 시적 대상은 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때 자신은 화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나무가 화자는 아니죠. 시에서 말하는 이유는 아니잖아. 그래서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했네요. 정답 몇 번이죠? 5번이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전부 뭐죠? 나무를 괴롭히는 시련들이지. 근데 5번만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한 말이죠. 4번에 이 시의 창작 배경에 대한 작가의 말인데 밑줄진 부분과 의미가 통하는 말. 새 잎을 낸데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냈잖아. 이건 쉽다. 정답 이파리. 자, 이 시에 나타난 표현상의 아름다움으로 알맞은 것. 표현상의 아름다움 고르는 거죠. 자, 사람처럼 그려냈다. 의인법이야. 이거 맞니? 맞죠? 자, 삼음보의 규칙적인 운율이에요, 이거? 아니죠? 대조적인 의미의 소재를 사용했어요? 이것도 아니죠. 나무가 입은 상처를 견뎌왔음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 뭐 있죠? 뭐 눈보라에 상처 입은 곳, 그치? 살을 내는 바람, 외로움을 견디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보기와 관련하여 이 시를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작품 속 대상과 관련하여 특별한 정서나 깨달음을 얻는 등 다양한 심리적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체험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다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자, 정답은 3번이죠. 나무가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는 부분에서 외적 상황과 조화롭게, 자, 바람이나 외로움은 나무를 괴롭히는
실언이나 고난이잖아. 근데 걔네랑 조화롭게 어울려요? 이건 아니지. 그지? 인내, 오히려 여기 답이 되려면 뭐 인내, 숭고감 이런 게 들어가야겠지. 견디는 거니까. 그죠? 자, 심미적 수양과 관련하여 이 시를 추천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점인데 적절한 거 고르시오 있네요. 정답 몇 번이요? 4번이 적절하겠네요. 그죠? 자신이 아름답게 느낀 부분을 이유와 함께 설명을 하면 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얻을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실수. 자, 이와 같은 글 요거 수필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 요거는 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글에 나타난 두 일화. 실수에 관한 거네요. 정답 2개 고르셔야 돼요. 실수가 중심 소재죠.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 오해 아니죠.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 다 긍정적이니까. 글쓴이의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지. 다른 사람 이야기였잖아. 부정적인 측면 안 다루고 있죠?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속담. 기억은 여기 있네요. 여기 들어가야지. 자기 쪽으로 이제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 하찮은 일을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거죠. 자, 니은에 담긴 의미는 니은이 뭐야? 니은이 어딨나요? 니은이 어딨죠? 일단 작은 보시는 한샘. 그 의미는 이제 스님이 잠깐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의미가 돼야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실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아닌 것을 골라야 돼. 정답은 글쓴이는 지금 실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치? 정답은 4번이지. 실수는 경계해야 된다가 아니잖아. 그죠? 13. 이 글을 감상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시오 했네요.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이지. 얘는 수필이라니까? 수필은 주장, 근거, 나오면 안 되지. 얘는 주장하는 글을 우리 뭐라 부르죠? 논설문이죠. 자, 디귿에 들어갈 공통적인 말. 디귿은 여기 있죠. 삶과 정신의 땡. 실수는 곧보다 여백이다. 그래서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2차 시부터는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학원에서 만나요. 고생했어요. 안녕.